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관계를 확장시켜서 이제 10세기부터 13세기, 14세기까지 외교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개정교육과정까지는 3단원에 있었던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우선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지도를 보고 이게 몇 세기인가, 10세기인가, 11세기인가, 12세기인가, 13세기인가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외교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정말 심화해서 낸다면 세기 안에서 사건과 사건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10세기부터 보겠습니다. 10세기에 등장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아직 발해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가 살아있어야 되고 요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론 발해는 요 나라가 금방 멸망시켜버리기는 없을 수 있지만 여기가 아직 5대 10국 시대인지, 즉 송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고려는 뭐 반드시 언제나 등장하는 친구들이고요. 주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발해 부분과 5대 10국인지 송나라인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교과서에서는 요가 연운 16주를 공격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로 연운 16주를 공격한 건 아니고 5대 중에 하나였던 후당에서 후진으로 나라가 변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세웠던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 나라에 병력을 요청을 했고, 병력을 지원해주는 대신으로 받아간 게 연운 16주이기 때문에 공격했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데, 일부 교과서에서 공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진 이후에 후주, 그리고 후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가 건국이 돼서 5대 10국이 통일 상태가 되고요.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요 나라가 자기 뒷배경을 좀 탄탄히 해놓기 위해서 뒤에서 깔짝깔짝하던 고려를 쳐들어가는 게 고려의 1차 침입이죠. 이때 서희가 외교담판을 해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외교담판 내용 자체는 우리는 뭐 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구려 후예인데 니네는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고려가 개소리하고 있네, 우리는 나라 이름도 고려인데 니들이 무슨 고구려 후예냐 라고 했더니 이제 요 나라가 본론을 얘기를 한 거죠. 왜 너희는 바다 건너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랑은 놀아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안 놀아주고 싶어서 안 놀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진족이 너희와 노는데 우리를 방해하더라 라고 해서 요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사신단이 오고 가고 상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건네준 게 여기 있는 이 강동 6주입니다. 요 나라는 왜 됐다고 우리나라하고 뭘 해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요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좀 척박한 유목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경지대에서 나는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딱히 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금나라도 마찬가지, 몽골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청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경선에서 교류를 통해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유제품, 가죽 이런 것들을 팔고 우리나라에서 곡식이나 종이나 서적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원했습니다. 이거는 뭐 얘네들이 뭐 딱히 고려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1세기부터 중요한 거, 이제 드디어 이 미친 서하 관련 서술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교과서 제작하는 새끼 중에 어떤 미친놈이 서하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서하 관련 서술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배경에 있던 고려를 두들겨 팼던 요 나라가 송나라와 전쟁을 한판 해서 전연의 맹이 맺어지고 형제관계가 맺어지죠. 송나라와 요 나라 사이에. 이거 뭐 1차 때 서술형으로도 풀었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요가 송나라를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고려가 아직도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있는데 2차 침입은 대한민국이 고려가 처발린 상황이라 교과서에 잘 안 나오고요. 3차 침입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요, 이거 이후에 조공채권 관계가 맺어졌냐가 아니라 이미 1차 때 강동 6주를 받아왔을 때 조공채권 관계는 이미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요를 한번 잡아주면서 동아시아에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고요. 세력 균형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요 나라의 칭을 좀 더 수월하게 막기 위해서 국경선의 천리장성과 개경 외부를 둘러싸는 나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라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송나라와 서하도 한판 붙었는데요. 심지어 송나라가 먼저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요 나라와 고려의 싸움이 끝나는 동안에 아직도 이거 정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개판될 걸 두려워한 송나라 입장에서 서하와 화친 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서하 화약입니다. 군신관계, 송나라가 임금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 실리는 서하가 챙긴 그런 군신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요게 추가된 내용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나라와 서하가 맞짱을 뜨고 조공책봉 관계와 군신 관계를 맺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요. 11세기는 요, 화, 홍, 고려 이렇게 등장하면 11세기인데 12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요와 금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와 금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 예. 서하, 홍, 고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려에서 여진족을 정벌을 합니다. 용관의 별무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새로 나온 내용 아닌데. 여진족을 정벌을 하고요. 그다음 동북구성을 축조했다가 1년 만에 반환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만 또 반대로 여진족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땅이니까 이 여진이 이때 평생 쳐들어오지 않고 조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북구성을 기반으로 완연부의 아구타가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아구타 또는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줄까요? 세운 사람은 아구타 또는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 날아가냐?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상의 맹약이 맺어지는데요. 해상의 맹약. 이 해상의 맹약의 내용은 가르쳤죠. 뭐가 뭐였어? 예, 송나라와 금나라가 맺은 조약이었죠. 이 나라를 때려잡고 난리장성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누자 라고 해서 해상의 맹약을 기반으로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양국과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나 송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면서 화북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흠종과 휘종을 납치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강의 변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일부 왕족을 중심으로 남송이 성립되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금나라와 송나라 간의 강화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때 군신관계가 되는데 금송순입니다. 이제 금이 임금이에요. 자,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화북지역을 이렇게 정벌하는 굉장히 큰 왕국이 되는데 그 와중에 고려가 이제 좀 눈에 밟히겠죠.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고려를 안 쳐들어간다고 약속은 했잖아. 그래서 사대를 요구하게 되고 당시 고려의 문벌 귀족이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지킬 게 많아서 이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군신관계. 그래서 금나라와 고려 간의 군신관계가 맺어진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서하 관련 소설이 튀어나오는데 서하와 금나라 역시 조공과 교역을 하는 정도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몽고 보겠습니다. 몽고는요 어려울 건 없고 저희 보면 서하를 침공하죠. 서하 침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죽고 난 다음에 호라즘을 정복했고요. 금나라를 공격해서 금나라가 수도를 중도 베이징에서 카이펑, 송나라의 수도였던 북성의 수도였던 개봉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타이칸은 고려를 침공하고 이때 그 한국사에서 나오는 몽골 사신 피살 사건, 저고요 피살 사건이 이때 등장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꿈이었던 칭기즈칸의 꿈이었던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몽케칸 때 베트남 1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때 대월 사기를 서술하게 되는데요. 요 코벨라이 칸 때 요 순서를 외워야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하는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삼별초의 항정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진도에서, 그 다음은 제주도에서. 이럴 때 고려가 이제 몽고에게 항복하게 되면서 민족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려는 아무래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고구려의 힘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몽고에게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벗어버리고 그 선조에서 우리가 잘 나갔을 때도 또 뭐 있나 하고 찾다가 단군을 찾게 되고 우리가 단군의 후예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 처음으로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1차 침공 때 저술하기 시작했던 대월사기가 완성이 됩니다. 항상 역사책은 민족의식이 빠방할 때 쓰여지거든요. 삼국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역사를 쉽게 배우고 왔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역사책이 써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데 고구려의 신집이나 백제의 육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전성기 때 써집니다. 전성기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점령한 몽고가 우리나라의 정동 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을 설치하고 여원,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으로 일본을 1차 침공하는데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키고요. 이 남송의 군대를 중심으로, 남송의 항복한 군대를 중심으로 2차 침공을 하는데 이거 역시 실패하죠. 덕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라는 신국의식이 세계 2차 대전 뒤질 때까지 유지되게 되고요. 반대로 막부가 교체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방어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쓰고 병사를 쓰고 희생한 영주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끝나고 베트남 2, 3차 침입이 이뤄지고 탕롱이 함락돼요. 수도가 함락됐지만 쩌능다오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격퇴가 됩니다. 백단강가의 전투죠. 그리고 이걸 이제 막아낸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몽골 침입을 막아냈어. 이런 민족의식이 각성하게 되고 이제 한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문자인 쯔넌 문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인이나 금성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래인하고 금성. 교과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남송 공격은 1차 때가 오고타이 칸이고요. 2차 때가 몽케 칸이고 3차 때가 쿠빌라이 칸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가 함락된 것은 1276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망은 1279년. 즉 수도가 함락되고도 그 남쪽으로 도망가서 더 잘 개겼다는 뜻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짜 간단합니다. 왜냐면 여기 영역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동서 간의 문화가 교류되는데요. 이슬람의 과학기술이 수용이 됩니다. 이슬람은 세계사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땅이 사막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사해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 사막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배 타고 나가겠죠. 항해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계산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원나라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시력입니다. 이 수시력을 우리나라도 받아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농사 짓는데 하루 이틀씩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역시 항상 조선에서 과학기술 발전 어쩌고저쩌고 하면 세종이에요. 자, 세종이 칠정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란다. 미안해.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 날짜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 5나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력은 진짜 세계 제2였습니다. 세계 제1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5 교정교육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부분이 혼인강 역대국도 지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선시대에서 지도를 배우면 2개를 배울 거예요. 혼일강릉 역대국도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외에 중국하고 조선만 뒤지게 크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나중에 이제 실학자들이 들고 오게 되는 고려만국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축척을 지킨 지도가 있습니다. 그 2개 배울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조선하고 중국 엄청 크게 그린 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미 조선은 이때 세계 각국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는 원나라에서 도자기와 동전을 수입해 오게 됩니다. 도자기가 당연한 건데 동전을 왜 수입했냐면 당시 원나라나 송나라나 원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동전을 쓰지 않고 교자, 회자, 교초 같은 지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동전이 애물단지가 됐는데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쓰기도 하고 녹여가지고 불상 만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동광산에서 동을 캐내서 정제를 하는 것보다 이미 송에서 만들어진 동전을 사다 쓰는 게 더 쌌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원나라에서는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수용하게 됐지만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3개인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이 당시에 서아시아와 서양으로 전파됩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이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렇게 과학기술력을 빼내고 휴스턴의 영사관이 막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국이 하는 말 중에 되게 웃긴 말이 왜 이제 해커들을 이용해서 특허를 낸 기술들을 그냥 빼가냐라는 미국의 항의에 중국의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들은 화약하고 나침반하고 인쇄술에 대한 특허비를 안 내지 않았냐라는 말들을 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발명품들이 이 당시에 원나라로 넘어갔다는 거. 나머지 하나인 종이는 언제 넘어갔죠?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의 전투였던 탈라스 전투에서 넘어갔습니다. 자, 송나라 때 상업혁명이 일어났다. 이 정도 남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다 날라갔어요. 원나라, 동서양 교역로가 통합되었다. 즉, 포항길, 비단길, 바닷길을 한 나라가 점거하게 되면서 교역로가 통합되었고, 취한적으로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도자기가 수출되었다는 정도의 표현이 새롭게 들어간 표현입니다. 기존에는 한 군데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자, 고려 보겠습니다. 국제무역항으로 병란도가 굉장히 발달했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신라시대 때 국제무역항은 어디였죠? 경주, 청해진, 아니고 울산항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12세기 후반에는 스시마섬과 조공무역을 했고, 이거는 일본의 특이점인데요. 일본은 어떤 나라와의 조공을 하고 그런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어떤 한 지방의 정부 또는 그 번에게 전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류큐와의 교역을 맡았던 건 사스마고, 우리나라의 교역을 맡았던 건 스시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본은 12세기 중엽 이후에 동전을 수입했다라는 거, 송나라와 원나라에서,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면관, 남면관제와 맹한모국제 보겠는데, 요 그림은 뭐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으니까 뭐 크게 뭐 보실 건 없는데, 요거 하나 보면 좋겠죠. 자, 북면관은 분명히 보니까 부족제, 즉 유목민이나 거란인들을 다스리는 형태고, 반대로 이제 남면관은 이렇게 보니까 주현재, 농경인 사회나 한인, 바레인을 가리키는 건데, 남면관에는 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즉 북추밀원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 권한은 주현재와 부족제의 모든 군사 권한을 북추밀원에서, 다시 말해 남면관과 남추밀원에 농경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주었으나 그 중에 군사 권한만큼은 농경민족 남추밀원에 주는 게 아니라 북추밀원이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아마 북면관, 남면관에서 가장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특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국제관계 파트 2가 끝나고, 요령은 미리 찍어서 올려뒀으니까 불교만 올리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